반갑습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한테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아주 고소한 사건이 하나 떠올라서 매번 논팅만 하던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해서 웃음이 자꾸 터져나올 것만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결혼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만 남네요. 예비 신랑은 외제차 딜러였습니다. 모든 외제차 딜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독 예비 신랑은 허세가 가득하고 허영심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차를 계약하지 못하면 인센티브가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쪼들리는 생활을 해야 했는데도 무슨 자신감인지 돈을 턱턱 쓰던 사람이었죠. 차도 외제차를 거의 빚내다시피 해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허세랑은 거리가 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수수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예비 신랑도 저한테 꾸미지 않는 순수함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돈 아껴 사는 모습이 마음에 든 게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뭘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본인 치장에만 신경 쓸 수 있으니 오히려 저 같은 여자가 편했을지도 모르죠. 근데도 왜 결혼까지 생각했냐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그때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거나 고아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고성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농사라고 하면 늘상 시골에서 가난하게 산다고들 생각하시던데 그거랑은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고성 땅이 전부 우리 집 땅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규모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우리 외가, 그러니까 어머니네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농작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릴 사위로 장가를 들어서 외가와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고, 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오롯이 그 땅의 주인은 우리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일대를 전부 먹여 살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학업이었습니다. 돈은 넘칠 만큼 있으나 어릴 때부터 농경일을 배우느라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으니 공부에만 매진하라고 하셨어요. 그 덕에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큰 물에서 놀아야 성적도 오르는 법이라며 저만 홀로 서울에 상경을 시키셨습니다. 워낙 성격이 나쁜 일을 저지르지 못하고 집에서 뒹굴거리는 걸 좋아하던 집순이라 그런지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끔 외롭긴 했지만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다녀와서 복습과 예습을 거치면 잠잘 시간이었기 때문에 퍽 괜찮았어요. 외로울 틈이라는 게 많지 않았다는 뜻이죠. 주말에 별일 없으면 고성으로 내려가거나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시기도 했고요. 부모님의 농작지는 사계절 내내 바빴습니다. 과수원도 있고 보리밭도 있고 고추밭도 있고 배추밭도 있고 입구에 여기부터 고성입니다 하고 들어가면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무튼 각설하고 예비 신랑과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유머러스하고 매너가 있다며 가볍게 만나보라는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지인의 말처럼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해, 두 해 지나도 여전히 같이 있으면 늘 재미가 있었죠. 삭막한 서울에 서로를 헐뜯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을 살아도 평생 즐거울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의 사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차하면 서울 생활 접고 고성으로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제 예비 신랑은 저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긴 했습니다. 제가 버려진 자식 같은 걸로 생각한 건지 뭔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하니 저를 측은한 얼굴로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했죠. 부모님이 차려주는 따끈한 밥상을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으니까요. 굳이 정정해주진 않았어요. 살다 보면 알게 될 일이고 또 미리 말해봐야 골치만 아플 수도 있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것도 돈이 없어서 제 뒷바라지 하느라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사시는 줄 알더라고요. 작은 땅에 겨우 먹고 살 만큼 돈벌이 하면서 저의 서울 생활을 지지해 주시는 거라 생각했는지 가끔 저에게 그런 언행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농사철이 끝나면 틈틈이 다음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 해외여행도 가시고 상당히 젊게 사시는 분들이셨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다녀온 여행지보다 부모님께서 다녀온 여행지가 몇 배나 더 많으니까요. 그치만 예비 신랑이 그런 사정까지야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제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서 자랑한 적이 없으니까요. 결혼 이야기가 솔솔 나오자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서울에 살고 계시는 시댁부터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솔직히 긴장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최대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밝은색 투피스 정장을 차려입고 선물도 양손 한가득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은근히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농사를 짓는 거야? 이것저것 많이 하셔요. 보리밭도 있고 고추밭도 있고. 어쩜 죄다 풀떼기네 그래. 적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려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소나 키우지. 뭔 죄다 풀떼기야? 나중에 자식들 배고플 때 되면 소를 키워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농담이랍시고 하호호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산업은 몸이 힘들고 순수이익이 많이 남긴 하지만 정이 많이 들어서 팔아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린다고 접으신 사업이었어요. 솔직히 농경지가 그리 큰데 축산업에 손 한 번 안 대어 보셨겠어요? 하지만 굳이 그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시댁도 사실 서울에만 살았지 그닥 풍족한 건 아니었거든요. 서울 산다는 그 자부심에 저희 집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다. 혹은 며느리 될 사람을 벌써부터 기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어차피 실상 저희 집은 엄청나게 여유가 있으니 결혼하고 나면 판도가 바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혹시 철마다 내려가서 우리 아들이 농사일 거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요. 시골에 일하는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살면서 부모님 농경지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걸요? 너야 딸이니까 그렇지. 사위를 어떻게 부려먹을 줄 알고 그렇게 장담을 해? 저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세요. 그리고 일하러 오신 분들에게 임금도 넉넉히 드리고 있어서 철만 되면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줄을 서시거든요. 그래봐야 농사일일 텐데 그래가지고 남는 게 있으시겠니? 자꾸만 저희 집을 무시하는 그들의 발언에 제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꾸 없이 살아서 하면서 시골을 무시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취미가 스포츠카 운전하시는 거거든요. 시골집 차고에 가면 억소리 나는 스포츠카가 3대나 있어요. 서킷 경기장을 빌려다가 취미생활로 개인 레이싱까지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런 것도 모르고 돈돈거리는 게 퍽이나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골을 무시한다고 해도 예비 사돈이 될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대놓고 저러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가족과 가족 간의 화합인데 벌써부터 일이 삐걱거리면 평생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스트레스만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드니 점점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댁도 노후는 별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정년퇴직 앞둔 시부는 모은 돈을 야금야금 투자했다가 날려먹었다고 들었고
시모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서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이고, 아무튼 저한테 아들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농사일 절대로 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시키는데, 농사일로 한번 뼈 빠지게 굴려볼까 하는 나쁜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저희 농지에 철만 되면 마을 초입까지 줄을 선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요. 부모님께서 늘 남을 도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신 분들이라서요.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든 행색이 어떻든 편견과 차별 없이 일을 시키고 평생 일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저런 식으로 편견을 가진 시댁 식구들이 어찌 마음에 들겠나요? 가족인 저조차도 고추 한번 따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견례를 해봐야 서로 빈정만 상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티는 내지 않았지만 차일피일 저희 집에 가는 것을 미뤘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저에게 우스갯소리랍시고 선 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왜 자꾸 자기네 집에 가는 걸 미루는 거야? 지금 농사철이야? 나 일 시킨다고 하셔서 지금 자기가 일 못하게 하려고 안 가는 거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수학철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 일 시키지 말라고 해서 지금 자기네 집 안 가는 거지? 아, 결혼하고 나면 나 맨날 몸빼바지 입고 처갓댁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나한테 고추 따는 일 한번 시켜본 적 없는 분들이셔. 말 그렇게 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우리 엄마 말 못 들었어? 서희는 평생 손님이라는데 인건비 아끼려고 나한테 일 시킬 수도 있는 거지. 솔직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벌어두셨겠어? 에이, 내가 효도하는 셈 치고 가서 일 도와드리는 게 처가해도 낫겠다. 자기가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러다가 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시면 어떡해. 저는 솔직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매번 계약 못 따내면 최저임금 받으면서 카드값에 허덕이는 주제의 말이에요. 예비 신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뭐가 불만인지 궁시렁거렸어요. 나 손 망가지면 안 되는데. 농사일 하다가 손톱이라도 빠지면 어떡하지? 몸빼바지도 없는데 남대문 가서 하나 사야 되나?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멍청이랑은 결혼하지 말아야겠다고요. 그치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 데려가 인사를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적어도 저희 집 농사 규모를 보거나 하면 자기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한 거였어요. 혹여라도 부모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제대로 당하기도 전에 내쳐질까봐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건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에게 2주 뒤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벼르고 벼르던 저희 집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원래 예비 신랑의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일주일 전에 예비 신랑의 차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래도 외제차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를 꾸역 끌고 다녔던 탓에 장고장이 많긴 했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유지비로 그냥 국산차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었지만 외제차라는 그 엠블럼이 뭔지 예비 신랑은 끝까지 그 장고장 많은 차를 고집하더라고요. 아무튼 차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비 신랑은 차라리 날짜를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고생도 좀 하고 잘 됐다 싶었어요.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도 또 시내버스를 타고 거의 3시간 30분을 걸려서 돌고 돌아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벌써 10시를 훌쩍 넘겼더라고요. 젊을 때 운전대를 잡았던 예비 신랑은 오랜만에 탄 버스에서 멀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돌려도 토할 것 같다면서 지가지는 어떻게 가냐고 벌써부터 우는 소리를 했어요. 저는 은근히 고소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 갈 때는 멀미약이라도 마시자고 했죠. 아니, 이런 시골에 도대체 어떻게 사신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려면 버스 타고 3시간을 넘게 와야 하는데 그것도 3번이나 갈아타고.
어차피 다음부터는 차 끌고 올 거잖아. 여기에 내 차 끌고 왔다가 하부 다 망가질 것 같은데. 총구석이라 도로 사정도 영 좋지 않고. 여기는 경운기 타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사람들도 다 외제차 잘만 끌고 다녀. 참나, 거짓말도 작작해야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제차를 끌고 다녀? 억소리 나는데. 우리 매장만 해도 다 서울이나 경기권 사는 사람들이지 이런 데 사는 사람 없다. 그러는 예비 신랑 차도 억소리 나는 차는 아니거든요. 이름만 외제차지 저도 안 가질 것 같은 차 타고 다니면서 누가 누굴 무시하는지 원. 때마침 저희가 간 날이 장이 들어섰던 날이라서 아버지께서 시장에 오셨다가 저희를 태워가기로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벤츠 하나 끌고 다니시는데 예비 신랑이 그걸 보면 얼마나 기함을 토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거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장날에 꼭 1톤 트럭을 몰고 오시거든요. 시퍼런색 포터를 탈탈탈탈 끌고 오시는데 뿌옇게 먼지가 일면서 예비 신랑이 기침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먼지를 털어내고 운전석에서 절 보며 반가워하신 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다. 가운데에 제가 타고 조수석에 예비 신랑이 앉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가운데에 짐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예비 신랑은 트럭에 자리가 없어서 뒤에 짐 실는 곳에 타게 되었어요. 나한테 지금 여기에 타라고? 나 양복 입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자기야.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옆에 앉을래? 내가 앉아야지. 그게 보기도 훨씬 좋잖아. 예비 신랑은 투덜거리면서 짐 실는 곳에 앉았어요. 세차도 안 하셨는지 양복에 먼지는 잔뜩 묻고 흙바람이 탈탈 일면서 예비 신랑은 꼼짝없이 흙먼지를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내릴 때 그의 얼굴을 보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차라리 벤츠를 끌고 오지 않으신 게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이 났습니다. 심지어 버스에서 잃었던 멀미가 가시지 않았는지 계속 헛구역질을 해대는데 진짜 웃음 참느라 혼이 났네요. 저희 시골이 방지턱이 좀 있기도 하고 도로를 매끈하게 밀지 않아서 울퉁불퉁하거든요. 트럭의 승차감이 얼마나 나쁜지 다들 모르시죠? 계속 꿀렁꿀렁거리는데 방석도 없이 철바닥에 앉아 있었으니 엉덩이가 꽤 욱신욱신 아려왔을 겁니다. 결국 예비 신랑은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었다면서 집에 갈 때는 차라리 걷는 게 낫겠다고 아니면 택시를 부르자고 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위 될 사람이 인사로 오는 건데 어떻게 짐짝 취급을 할 수 있지? 아빠가 뭐 일부러 그러셨겠어? 원래는 걸어가야 하는 건데 굳이 장날 기다렸다가 우리 태우러 오신 거잖아. 차라리 걷는 게 나았겠어. 엉덩이에 멍든 것 같단 말이야. 자꾸 엄살 부릴 거야? 엄살이라니.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그래. 저는 일단 알겠다며 예비 신랑을 달래준 뒤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히 부지런하게 준비하신 건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예비 신랑의 얼굴도 좀 풀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전부 다 준비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반찬수가 많았습니다. 닭백숙에 다리를 쫙 뜯어서 예비 신랑의 앞접시에 놓자 예비 신랑은 아주 신이 나서 닭다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만큼은 정말 복스럽게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시원시원하게 밥을 먹는 예비 신랑을 보고는 아주 마음에 드신 눈치였어요. 물론 저는 이미 결혼하지 않겠다는 마음쪽으로 기울긴 했지만요.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자 부모님께서는 예비 신랑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직장이 어디고? 저는 서울에 있는 비모터스라고 외제차 딜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야기가 나오자 평소에 스포츠카 타는 것을 즐기며 차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쏟으시는 우리 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이 나셨어요. 이것저것 차에 대해 물어보시자 예비 신랑은 어찌 그리 차에 대해 많이 아시냐고 되물었죠. 내가 차에 관심이 많아.
나도 빠르게 달리는 차를 좋아하거든. 스피드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차 한 번 못 몰아보셔서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승차감은 트럭이랑 비슷할걸요? 속도가 달라서 그렇지 스포츠카도 빨리 몰면 승차감 자체는 트럭이랑 비슷하죠. 그러면서 마치 외제차 비싸서 못하지? 라는 느낌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트럭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그 트럭이 왜 세차도 안 되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차는 진짜 막 쓰는 짐 싣는 용도의 차량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짐만 한가득 실어 나를 텐데 굳이 세차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마인드였죠. 우리 어머니께서 수집하시는 스포츠카는 매일같이 광내느랴 하루를 보내야 할 정도였거든요. 거기다가 엔진 관리 차원에서 서킷까지 차량을 탁송해서 들고 가면 매끈한 레이싱 코스에서만 타셨고요. 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 한 수인 어머니에게 약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 어머니께서도 좀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살면 적적하진 않으세요? 서울로 올라오시면 좋을 텐데. 솔직히 농사 지어봐야 얼마나 버시겠어요. 노후 자금 모으시기도 어려우실 텐데. 그러지 말고 여기 대충 정리하고 그걸 노후 자금 삼아 서울로 오세요. 여기를 정리하라고? 에이, 대대손손 물려주는 땅인데 그럴 수 없지. 여기가 무슨 개발지도 아니고 끽해봐야 서울 집값만큼도 안 나올 텐데요. 아, 그러네. 팔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얻으시겠네. 그냥 여기서 사시는 게 장인 장모한테는 더 좋으려나?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우리 집을 무시한 듯한 발언을 일삼자 부모님의 표정이 단박에 어두워지셨습니다. 아마 돈 자랑을 여기서 하긴 너무 유치하고 어떻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나 고민하시는 듯 했어요. 노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사돈댁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가 봐. 뭐 그래도 서울집 팔고 여기 내려오면 떵떵거리면서 사실 수 있을걸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 소나 키우지 왜 풀떼기만 키우냐고 하시던데. 왜 축산 쪽은 안 하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집을 무시하자 부모님께서 찬물만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데려온 남자이니 함부로 못하시는 듯 했어요. 당신 말이 좀 이상하다. 풀떼기나 키우냐니. 축산업보다 훨씬 돈 되는 거야 이게. 세상 물정 모르네. 척값만큼 속값도 비싸다던데. 그 소 한 마리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알아? 소 판값보다 키우는 값 계산을 먼저 해야지.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누군데 그래. 예비 신랑은 제 말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본인 딴에는 아는 척 좀 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빈정상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지 저희 부모님의 표정도 좀 풀어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 신랑이 또 한 건 했지 뭐예요? 어째 술이라도 한잔 할 텐가? 술 마시면 이따 버스에서 멀미할 것 같아서요. 다음에 서울 오시면 그때 한잔 하시죠. 날도 어둑해질 텐데 역 자고 가고 여기서 자고 내일 가도 되지 않겠어? 잠은 집에 가서 자야죠. 거기다가 침대도 없을 텐데. 저 침대 없이 못 자거든요. 아, 혹시 내일 농사일 거들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도 주 5일제로 일하나요? 시골은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주 5일제뿐이겠어요? 추가 수당에 시급도 넉넉하게 주거든요. 시골 사정도 모르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무시를 해대니 저희 어머니께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오히려 어쩌다 저런 모지리를 데리고 왔냐는 눈빛으로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솔직히 할 말 없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막 나갈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 그럼 더 늦어지면 버스 끊기니까 얼른 가봐요. 아버지께서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비 신랑이 극구 사양을 했어요. 아마 차키를 챙기신 걸로 봐서는 벤츠를 몰고 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비 신랑은 트럭인 줄 알았나 봐요. 죽어도 싫다고 절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택시 불러서 가겠다고 전화 드리겠다고 인사를 한 뒤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콜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셨는지 창고에서 이것저것 챙겨오셨어요. 농사 지은 구황작물부터 타곡을 끝낸 보리까지 손수 지으신 상품들이라 아주 자부심 넘치는 농작물이었어요. 저는 그 맛을 익히 알고 있기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양손 가득 챙겼는데 예비 신랑은 영 탐탁치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나 보리밥 안 먹는데 솔직히 감자도 별로 파지 않나? 저는 예비 신랑의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그간 눈치 빠르던 건 다 연기였는지 왜 찌르냐고 저한테 슬쩍 심퉁을 부리더라고요. 애써 챙겨준 농작물까지 시큰둥해하니 어머니는 완전히 정나미가 털린 듯한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겸연쩍게 웃고는 계속 이따 연락드릴게요만 반복했어요. 시골 농작물은 먹지도 않는다는데 뭘 그리 챙겨주고 그래요? 조심히들 가고 다음에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간 건강하게. 다음에는 서울에서 봬요. 제가 완전 비교도 안 되는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어머니께서 직접 차린 상이 별로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물론 제가 뵙에 꼬여 있어서 더욱 그렇게 느껴진 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신랑만 배 터졌던 그날을 뒤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4대의 나이에 결혼 압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무나 골라서 결혼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예비 신랑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퍽 다정하게 제게 물어보았지만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별을 이야기할 생각으로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왜? 장인 장모가 그 땅 팔고 서울이라도 오시겠대?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 땅을 팔긴 왜 팔아? 에이씨, 그 땅이라도 팔아야 우리 집 사는데 좀 보태주시고 할 거 아니야. 솔직히 시골 땅값이 얼마나 하겠냐마는. 그래도 우리 한 푼이 급하잖아. 그거야 네가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길래 사치 좀 그만하고 돈 모아두지 그랬어? 그깟 고물차 굴린다고 한 달에 나가는 유지비가 얼마야? 제가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말로 잔소리를 해대자 예비 신랑이 정색하며 입을 다물더군요. 그 사람이 제일 아끼는 외제차를 대놓고 무시해서 더욱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트럭만 하다가 외제차 타보니까 좋지 않든? 너도 솔직히 내 차 타면서 어깨에 힘도 주고 그랬잖아. 내가 외제차를 한 번도 안 타봤을 것 같아? 어이없어 정말. 그리고 자꾸 우리 집 무시하는데 나 너무 기분 나쁘거든? 내가 또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 그건 무시가 아니라 사실이지. 대놓고 말해서 사위 될 사람 온다는데 트럭 세차도 안 해놓으시고 거기다가 버스 타고 갈 거 뻔히 알면서 줄줄이 농사 지은 거 싸주실 건 뭐야? 그거 누가 먹는다고. 그게 무시를 한다는 거야. 남들은 감자 안 사 먹고 보리 안 사 먹니? 귀한 거 손에 들려주니까 싫은 티나 팍팍 내고. 네가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어. 네가 우리 집 분수에 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고. 마지막 말은 솔직히 비꼰 거나 다름없었어요. 우리 집 분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 놈이라고 말한 거였지만 그 인간은 마치 제가 주제 파악이라도 한 듯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서울이랑 고성이랑 수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당신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나도 외국 회사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둘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 끝까지 고작 외제차 딜러 주제에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허세를 떠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저는 결국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예비 신랑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며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안 차이 때문에 그러냐며 전혀 신경 쓸 거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굴다가 제가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차는 거냐며 고성에는 이런 남자 없다고 저한테 악을 쓰고 달려들다가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빤히 보자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러더니 지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촌년이랑은 결혼 못하겠다고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솔직히 너네 집 농사 짓는 거 너무 쪽팔렸어. 집이 크긴 하지만 주위에 아무것도 없이 밭만 널찍하게 있는 것도 이상했고 트럭 하나 탈탈 몰면서 농사가 천직인 듯 구는 너네 부모님도 가난해 보이더라. 노후 자금이라도 내놓아라 할까 싶어서 고민이었는데 잘됐다 촌년아. 예비 신랑은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헤어짐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저는 끝까지 더러운 꼴을 하는 그 사람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그 사람은 연락을 뚝 끊었어요. 지지부진하게 매달리기라도 했으면 서로 피곤할 법했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요즘 왜 안전이별이니 뭐니 말도 많잖아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성으로 나쁜 짓을 한다던가. 그래서 한동안 예민하게 지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2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그날 그렇게 만난 뒤로 딱 한 번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헤어질 거라고 하긴 했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어디서 그런 모질이를 데리고 왔냐고 저한테 한 소리 하셨고요. 그 모질이랑은 어떻게 됐니? 헤어졌어요. 아니 우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한테 촌년이니 뭐니 막말을 하더라니까요. 너한테 뭐라고 했다고? 촌년? 내가 그런 소리 들을까봐 일찌감치 서울로 상경시킨 건데 그게 뭔 소리래? 그리고 딱 보아하니 집도 차도 없어 보이던데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이나 알고 그런 소리 한다니? 다 끝난 사이니까 너무 열내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저도 한마디 콱 해줬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아주 기를 콱 눌러주러 가자. 저는 어머니의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뭘 어떻게 기를 눌러주겠다는 건지 이미 끝난 마당에 그럴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뒤이어 나온 말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내가 이번에 B사에서 나온 스포츠카를 한 대 사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니? 예약이라도 하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모지리가 B모터스에서 일을 한다며? 가서 아주 기를 팍 살려주려고 했는데 헤어진 마당에 그럴 필요 없지 뭐.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가마. 저는 어머니께 아니 스포츠카가 3대나 있으면서 또 산다는 건 너무 사치지 않냐고 물어보았지만 하늘 아래 같은 엔진은 없다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본인에게 주어진 재력을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은근히 재밌겠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 지는다고 풀떼기만 먹고 산다고 가난한 줄 알았던 우리 집에서 떡하니 그 차를 사겠다고 예약을 하면 얼마나 놀란 얼굴로 저희를 바라볼까 싶어서요. 어머니께 어디서 만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니 B모터스 앞에서 바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 곱게 차려입고 전 남편이 일하는 매장에 찾아갔습니다. 수일 만에 제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니 전 남친이 퍽 놀란 듯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야? 너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역시 나만한 사람이 없지? 그게 무슨 시덥지 않은 소리야? 차 사러 왔어. 우리 엄마가 차 사고 싶대서. 여기에 어머님 타실 만한 차가 없을 텐데. 괜한 허세 부리지 말고 정 그러면 내가 중고차 딜러라도 소개시켜줄게. 우리 차 꽤 비싸다. 땅 팔아도 사기 힘드실걸? 저는 대꾸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라도 드려야 하나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저거 뭐야?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요. 곧 부앙하는 큰 소리와 함께 매장 주차장에 새끈한 스포츠카 한 대가 주차를 했습니다. 옆에서 계속 자기 보러 왔냐고 넌지시 옆구리를 쿡쿡 찔러대던 전남친의 눈도 돌아가게 만드는 스포츠카였습니다. 그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가진 컬렉션 중 가장 아끼는 차였어요. 국내에는 딱 5대만 들어온 차량이라 무려 20억 원이 넘는 차이기도 했고요. 5대 중 한 대는 우리 어머니,
나머지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사가신 걸로 알아요. 커다란 엔진음에 걸맞는 매끈한 작태에 매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하러 나갔어요. 제 옆에 있던 전남친도 마찬가지로 눈이 돌아가서 다가가더라고요. 안에 누가 타 있을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다 하는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차 문도 위로 쭉 열리는 스포츠카 모델이었죠. 저는 그 차를 얼마나 어머니께서 애지중지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서킷에서만 타는 차량이었고 혹여 하부가 손상될까봐 서킷까지 무조건 탁송으로 옮겨가는 차였어요. 그런데 고성에서 서울까지 저 차를 타고 달려오다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전남친의 길을 눌러주고 싶었는지 절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곧이어 차량 도어가 열리고 사람들은 모두 기겁을 했어요. 그 안에는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몸빼 바지를 입은 아줌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이 푹 터졌어요. 전남친이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그 표본대로 나타나셨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입고 오신 거였습니다. 매장 사람들 모두 벙쪄서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고 전남친도 사태 파악 못하고 당당하게 딱 들어와서는 전남친에게 카탈로그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눈만 꿈뻑이던 전남친은 헐레벌떡 카탈로그를 들고 와서 차량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고작 2억밖에 안 해? 이런 싸구려 차가 잘 나가겠어? 아무리 봐도 너무 싼 티가 나네. 이 차 10대 뽑아봐야 내 차보다 싸잖아. 내가 딱 이 한마디만 할게. 네가 트럭 타고 들어온 그 초입부터가 전부 우리 집 땅이야. 멀리 산 하나 있던 거 기억나? 거기까지가 전부 우리 밭이야. 어디 농사 짓는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래? 평생 우리 같은 사람한테 차나 팔면서 살아. 그러자 매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싸구려 차 보려고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깝다면서 저보고 가자며 차에 타라고 하더군요. 아니 장모님, 이 차가 장모님 차 맞아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왜?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 양심도 없다 진짜. 사람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땅이며 밭이며 다 팔면 강남에 빌딩이 몇인 줄 알아? 전 남친이 따라오면서 계속 왜 말 안 했냐고 이런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고 변명을 해댔습니다. 저에게도 미리 언지를 줬으면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콧방귀를 뀌었죠. 만약 미리 말했으면 너무나도 멀쩡한 얼굴로 착한 척, 매너 있는 척 다 하면서 뒤로는 재산이라도 한 푼 얻을 수 있을까 음흉하게 굴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 겉과 속 다른 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조상님이 도운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무튼 그런 잡소리를 전부 무시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차에 시동을 거셨어요. 부릉부릉 주위가 울릴 만큼 엄청나게 큰 엔진 소리가 들리고 정말 몇 초 만에 슝 강남대로를 달려나갔습니다. 달리면서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스포츠카에 목숨을 거는지 알겠더라고요. 속이 뻥 뚫리는 그 느낌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전 남친이 저에게 그 차 뭐냐, 어디서 산 거냐, 너네 집 부자냐, 나를 속였냐 연락 오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가뿐히 무시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이지 않나요?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농장의 규모가 어떤지 매출이 어떤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서울 산다는 자부심으로 시골 무시하더니 결국에는 든든한 처갓집 잃고 평생 남 밑에서 차나 팔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나름 대기업에 다니는 인재고 그런 놈 말고도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제게 더 이상 선짤이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끝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남자 보는 눈 좀 키워서 정말 멀쩡하고 젠틀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주절주절 사연을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하고 단단한 가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오죽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가 저희 유년 시절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사업으로 맺어진 혼인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성장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외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두 집안이 결탁하여 아버지의 회사는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며 안정적이고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항상 아버지의 뒤를 내조하며 자리를 지켜내고 계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만 해도 사업적으로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었기에 밑 빠진 독에 절대로 물을 붓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아버지의 성장하는 사업을 보며 투자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안이었음에도 우리 집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만 그랬을지 몰라도 어렸던 저는 그게 진짜로 행복이고 사랑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의 투자 실패로 인해 외가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외가에서는 당연히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께서도 당연히 외가를 도와주실 줄 알았죠. 그때 저는 인간의 추악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고작 14살 중학생일 때였어요. 아버지는 기울어진 외가를 돕지 않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외가가 아니었으면 결코 이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 거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며 어머니에게 이혼을 종용했죠. 어머니는 외가의 기운과 동시에 알아 누워버린 외조부를 챙기랴 집안에서 바람난 걸 당당하게 밝히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그 짓눌러 오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셨어요. 이때다 싶었는지 아버지와 오랜 불륜을 저질러 온 아버지의 비서가 집을 찾아와 저에게 어머니에게 이혼을 설득하라 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면 저는 걷어주겠다면서 새엄마로서 보살핌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요. 그게 14살짜리 아이한테 할 말일까요? 당연히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가뜩이나 사춘기에 접어들어 예민한 시기에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대니 누가 고운 시선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는 비서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장 충격을 먹었던 건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핑 도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어요. 어머니께서 쓰러져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비서는 집을 찾아와 이혼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습니다. 아버지와 비서 사이에는 자식이 둘이나 있었고 호적 정리도 하고 싶고 언제까지 아버지를 숨기며 살아야 하냐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길래 누가 불륜을 하라고 했나요? 마치 저에게 본인이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인 척하며 이혼을 설득해달라고 하는데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마디 콱 쏴댔어야 했는데 어렵고 배신감에 무기력했던 저는 그들을 무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절대 이혼만큼은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찾아와 이혼만 해주면 외가댁에 도움을 주겠다는 선 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아버지 회사의 자금을 꽉 쥐고 있다는 마냥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버지의 지갑이 마치 자신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듯 그런 소리를 할까요? 어머니는 매일 눈물바람으로 옷을 적셔가면서도 절대 이혼만큼은 못 해준다 했습니다. 어차피 귀책 배우자가 아버지여서 이혼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었죠.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아도 위자료는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집념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승소했고 그 위자료는 외가로 넘어가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가 참으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10수년을 배신한 남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할 텐데 어머니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셨거든요. 외가는 이리저리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 요청을 했고 급한 불을 끄자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집안일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는 비서랑 살림을 차려 나가버리셨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게 없다는 사람처럼 대놓고 말이죠. 저는 커다란 집에 어머니와 둘만 남았습니다. 언제고 부엌에 있는 식탁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고 거실 TV로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서로 응원하는 팀이 이기길 바라고 했던 그 추억이 짓밟혔어요. 물론 아버지는 저까지 내팽겨치진 않았습니다. 가끔 저를 불러다가 밥을 사주시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시기도 하며 저와의 관계는 유지하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시고 신경도 쓰지 않았기에 저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고 늘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혼인 관계만 유지한 별거 생활이 아주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저에게 대학 등록금을 주시면서 슬쩍 운을 떼셨죠. 이제 너도 성인이니 슬슬 부모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나이 아니니? 결국 어머니에게 이혼을 설득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척 다른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매우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저에게 더 이상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에게 주신 등록금이 아까웠는지 주절주절 대학 생활을 잘해야 된다, 성적을 유지하라면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잔소리를 듣는 내내 저는 다음엔 등록금을 받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혼자 떠드시다 바쁜 일이 있다며 카페 밖으로 나가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빤히 보고 있는데 혼외자식과 비서가 와서 아버지 양팔에 팔짱을 끼고 사라지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초라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내 아빠인데, 내 부모인데 저 혼외자식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그런 못된 생각 있잖아요. 저는 그들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 되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복수에 이용될 마음은 없었지만 적어도 제 안에 끓어오르는 배신감만큼은 꼭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대학 생활을 잘 끝내고 졸업을 한 뒤 저는 무조건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내내 정말 많은 자격증 시험을 보고 준비하고 대학 입시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소원하던 대로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신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리저리 발로 뛰며 선배들의 예쁨을 받아가며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승진하고 싶은 마음에 일거리를 기웃거리며 나서서 일을 하기도 했죠. 차라리 바쁜 것이 행복했습니다. 저의 열정을 알아본 것인지 회사 사수가 저에게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주말에는 데이트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제 남자친구 만날 정도로 안정적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몇 번이고 거절을 했어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었고 남자를 만나게 되면 미래의 일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허울만 좋은 가족이지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었잖아요. 어디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래도 나름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자고 최연소 임원 타이틀까지 노리고 있는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남자로 보지 말고 그럼 친구로라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혹했어요. 일에 깐깐한 사수가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할 정도면 배울 게 많을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었고요. 저는 그럼 친구로서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전했고
사수는 잘 생각했다며 바로 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팅남이 우리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벽을 세우고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몇 번이고 끈질기게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매번 매너 있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곤 했습니다. 결국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그 회사가 우리 아버지 회사라고 입 밖에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대충 저희 집에 대한 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람을 펴서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는 점, 혼외 자식이 둘이나 있다는 사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저희 집안 사정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저희는 30을 갓 넘긴 시점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저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성실한 모습을 몇 해 동안 지켜보시고 나서는 결혼 정년기가 지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불륜 사건 이후 피폐해진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마음을 회복하신 것도 오롯이 남편의 지극정성 덕분이었거든요. 매 주말마다 저와 데이트할 시간도 모자란데 어머니를 모시고 근교에 바람도 쐬러 가고 산의 진미를 맛보게 해드리기도 했고요. 명절이고 생신이고 기념일이고 할 것 없이 어머니를 참 잘 챙겨주었습니다. 본인 부모님이 평생을 그리 사셨다며 처가댁에 무조건 잘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게. 평생이 지나도 내가 바람을 피는 일은 없을 거야. 살면서 무수히 많은 시련이 닥치겠지만 그때마다 당신과 함께 일어나고 싶어. 저희는 그렇게 양손에 반지를 끼웠어요.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라 생각하며 살자고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서로만 바라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 생각보다 더 녹록치 않은 현실이 다가오더라고요. 서울의 집값은 너무 비쌌고 다행히 대출이 넉넉하게 나오는 회사에 재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자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죠. 한 번 고비를 겪고 다시 일어난 외가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순간 이름만 아버지인 사람이 괘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딸이 결혼하는지도 모르고 혼외 자식들을 끼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아버지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혼자 제 결혼식장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그 비서와 혼외 자식도 가족이라며 뻔뻔한 얼굴을 하고 들이밀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 결혼식이 그렇게 남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길 바라지도 않았고요. 거기다가 이제서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은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화를 돋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이라도 하나 얻어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나와 어머니를 두고 뻔뻔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돈이라도 뜯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결혼 약속을 했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자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다며 약속을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 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이는 걱정하지 말라며 한번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솔직히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요. 제 예비 신랑에 대해 어떤 트집을 잡을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예상 밖의 일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만 나오는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비서와 혼외 자식 둘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겁을 했죠. 물론 예비 신랑도 대놓고 티는 못 냈지만 어이가 없었는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동안 연락도 없고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나와봤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새엄마도 당연히 인사를 해야지. 저에게 뻔뻔하게 새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 여자의 주둥이를 정말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혼의 자식 둘은 눈치가 있는지 그나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비서라는 여자는 쉴 새 없이 떠들더군요. 우리가 호적으로 묶여 있었으면 내가 혼주석에 앉아서 입장까지 편하게 지켜봤을 텐데. 정말 아쉽다. 혼주석? 미친 거 아니야? 어흠.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우리 엄마가 뻔히 눈 치켜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 불륜의 씨앗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소란을 일으켜요. 아빠야말로 정신 차리고 사세요, 제발. 불륜의 씨앗이라니. 그럼 당신네들이 불륜이지 뭡니까? 법적으로 저 자식들이 우리 아빠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나요? 나랑 형제자매 사이가 맞습니까? 아무리 내가 등본을 떼어봐도 나한테 형제는 없는데 말이죠. 예, 네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피를 나눈 사이에 너무한 거 아니니? 어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뻔뻔해지세요? 우리 엄마한테 이혼을 종용하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새엄마? 혼주석? 정신이 나간 거 아니고서야 맨정신으로 그딴 소리랍니까? 남편은 제가 흥분하자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 모든 속내를 털어놓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속 시원하게 털어내고 싶었거든요. 제가 한번 뿌리치자 남편은 저를 2번 말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쏘아댔어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당했던 서욕을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호적에도 못 올라간 것들이 가족인 척 하지 말라고. 아빠가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내 거지 당신들 것이 될 것 같아? 그러자 비서도 혼의 자식도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버지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비웃음을 날려주었죠. 딱 그 정도 관계란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할 제 3자들. 그게 당신네들의 자리라고요. 알겠어요? 그러자 비서가 서럽다는 듯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리어 부들부들하던 아버지의 혼의 자식들도 마치 본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꽤 화가 나신 듯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집이나 한 채 뜯어볼까 하는 심산으로 만난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열받아서 못해준다고 하면 외가에 손을 벌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남편만 제 속을 정확하게 모르니 발을 동동 굴렀죠. 본인도 이 정도의 싸움은 생각을 못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지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본인 회사 사장님이니까요. 어쩜 말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네 애미가 그리 가르치든 어디 그 입에서 우리 엄마를 올려요. 내가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불륜? 뻔뻔함? 뻔뻔한 거 배운 김에 말할게요. 나 결혼할 때 올 생각 하지도 말고요. 집이나 한 채 해주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도 낳아준 핏줄이니까 내 가족이 될 사람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한 건데 이렇게 줄줄이 딸린 식구들 데리고 와서 내 속을 뒤집을 거란 생각은 못했네요. 저딴 불륜의 증거들 보여줘서 뭐합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지.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 말에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 혼의 자식들이나 비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이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뻔뻔해도 유분수지. 아파트나 한 채 해주세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아빠한테 바라는 거 없네요. 저는 그 말을 뒤로 식어가는 음식들은 보지도 않고 남편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꽤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던 남편은 콩가루 집안인 우리 가족에 대해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라고 나온 사람이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본 당신 회사 사장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고. 나를 낳기 전부터 불륜사이던 비서가 있었다고. 내가 14살에 집을 나가 단 한 번도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인간이라고. 증오하고 또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꽉 끌어안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동안 퍼즐 맞추기 식으로 조금씩 말했던 가정사가 모두 맞춰지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회사 사장이 저런 파렴치한 인간인지 몰랐다고 너무나도 큰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만큼은 애사심이 강하고 회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는데 그것이 다 거짓부렁이었다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이직하라는 소리를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런 회사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다고 결혼을 해야 할 시기에 미안하지만 이직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아버지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만나기 싫다고 했고 아버지 회사 사람이 저희 집으로 심부름을 왔어요. 바로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아파트를 한 채 결혼 선물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당황스럽긴 했지만 애초에 이것을 뜯어내려 그 더러운 만남을 했던 거니까 주는 건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 당일까지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은근히 청첩장을 주길 기다린 눈치였지만 저는 절대로 날짜와 식장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신혼집에 들어가는 날에도 절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이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죠. 남편이 워낙 능력이 출중해서 회사 임원들이 바짓가랑이를 붙들어 매고 말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도 몇 번이나 찾아왔었는지, 하지만 이미 떠난 남편의 마음을 다시 붙잡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그동안 따냈던 계약건들도 많았고 워낙 성실하게 일해서 주변 평판이 좋았던 남편은 더 좋은 조건으로 승진하여 다른 중견 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저희는 더욱 여유롭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이직한 이후에도 몇 번이나 아버지 회사 임원들이 찾아와 앓는 소리를 했지만 저희는 싸그리 무시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임원 자리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다시 한번 이직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주위의 모든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이세를 갖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양가의 축복 아래 정말 계획했던 대로 임신에 성공하고 늘 제가 바람 불면 사라질까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덕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가 애를 낳는다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임신 사실에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보란듯이 순산을 했고 어여쁜 공주님을 낳았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육아휴직을 내었고 육아에만 전념하게 되었죠. 그렇게 육아를 도와주러 오신 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이의 웃음소리에 끊임없이 행복함을 느끼며 살게 되었어요. 비로소 정말 하나의 가정이 완성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도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많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까지 낳으니 더더욱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고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남편이 일하고 있던 파트에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이 도맡아 하던 직책이라 아버지의 회사에서 남편을 애타게 찾는다는 것이었어요. 집이며 회사며 몇 번이고 찾아와 좋은 자리를 줄 테니 이직을 생각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회사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사람 하나 비웠다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자리라는 말에 꽂힌 듯 싶었어요. 임원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결국 회사 임원들로는 설득이 안 되겠다 여겼는지 아버지께서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집에서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무척이나 당황하신 듯 싶었지만 저희는 지은 죄가 없으니 당당했죠. 아버지께서는 결국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잔뜩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임원 자리라도 주시고 스카우트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이직만 해준다면 내가 이사 자리를 내어주겠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 걸 내가 몰라서 이러겠나. 그래 여보. 어차피 아빠 회사에 직계 혈통은 나 하나 아니겠어? 하면서 아버지를 빤히 바라보니 헛기침을 한번 하시고는 땀을 닦으시더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의 자식들이야 아버지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한 인간들인데 이 회사를 가질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야금야금 증여해 주신 주식도 꽤 가지고 있으니 이 회사 차기 주인은 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이사 자리를 주면 오히려 저에게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저는 절대로 혼의 자식들이 아버지 회사를 탐내거나 혹은 콩고물 떨어지길 기대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말하는 건 모두 들어주실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했으나 이미 마음이 기운 듯했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중견기업 이사 자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아쉬운 소리를 하시고 나가시자 어머니와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딸 말도 틀린 게 없네 이서방. 어차피 저 인간의 호적의 하나뿐인 자식이고 혹여라도 저 인간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불륜의 증거들과 싸워야 할 수도 있네.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 쪽 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자네가 임원 자리를 차지한다면 훨씬 수월하겠지.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저 회사를 꿀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당신이 뒤에서 임원들 설득만 하면 내가 언제라도 아버지 뒤통수를 칠 수 있지 않겠어? 물론 아빠도 대비를 어느 정도 해두긴 하겠지만 남편은 연봉도 오르고 나이 40대에 최연소 임원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는 명예로운 일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그 뒤로는 아주 일사천리로 술술 풀렸죠. 남편은 성대한 환대를 받으며 다시 아버지의 회사 임원 자리를 차지했고 연봉도 엄청나게 올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출중했기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혼의 자식들이 조금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본처의 자식만 챙기는 것 아니냐고요. 그도 그럴 게 아버지의 혼의 자식들은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대놓고 낙하산으로 회사에 꽂아주기까지 했었는데 사고만 쳐서 결국 잘렸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도 뭐 딱히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 없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비서와 혼의 자식들도 위기감을 느끼긴 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노린 거고요. 복수는 원래 차근차근 한 번에 해결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걱정보다 드디어 이 회사를 가질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어떤 복수를 해야 어머니의 마음이 시원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일은 더 심각했어요. 아버지의 병명은 췌장암이었고 손 쓸 수 없이 악화되었을 때 발견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도 연명치료 말고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면서 3개월 시한부를 선고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이미 사위를 통해 들었겠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의사놈이 3개월 살 수 있을 거라 하더군. 그래서 내가 슬슬 정리를 시작하려고 한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솔직히 저를 직접 찾아온 아버지에게 조금의 기대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호적상 존재하는 유일한 자식이고 저를 25년이 넘는 세월을 어머니와 함께 방치해뒀으면
마지막 유종의 미는 제대로 거둬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선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 중의 일부를 너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는 안 돼. 그건 우리 첫째 아들의 몫이다. 우리 첫째요? 그렇게 날선 반응하지 말어. 네 오빠 아니냐. 저는 오빠라는 말에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그 불손한 존재를 오빠라 들먹인단 말입니까? 누가 오빠예요, 누가. 저는 그런 더러운 종자를 오빠로 둔 적 없습니다. 네 애비가 죽어가는데 아직도 인정을 못한다는 게야?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평생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니? 아버지라고 잘만 부르던데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회사를 그 혼의 자식에게 주겠다고요? 최장암이라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니세요? 아버지는 제 말에 뒷목을 잡으시며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일어서는 저에게 끝까지 회사를 탐내지 말라면서 주식이나 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와 저와 함께 살 부대끼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어찌 혼의 자식만 챙길 수 있는지요. 거기다가 제 남편은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직까지 해서 회사 일을 돕고 있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망나니 같은 인간에게 회사를 물려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중견기업식이나 되는 회사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어도 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혼의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이후 저와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비서와 혼의 자식들의 경거망동한 문자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륜불륜 노래를 부르더니 꼴 좋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물려받을 건 본인들이고 저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됐다면서요. 어찌나 신이 나 보였는지 저한테 비아냥거리는 연락을 해대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게 혼의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하등생물 취급하더니 아주 꼴 좋다. 그러길래 진즉 아버지한테 잘했어야지. 우리가 회사 물려받아서 속에서 천불나겠네. 어쩌냐? 지금이라도 곱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콩고물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준비했던 모든 것을 터뜨리기 위해 숨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릴 적부터 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같은 기념일마다 야금야금 증여해 주신 주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진 주식에 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받으셨던 주식, 그리고 남편이 임원일 하면서 상여금으로 받은 주식과 틈틈이 모든 지분들까지 모두 모아보니 꽤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으로는 솔직히 최고 경영자 자리를 차지하기엔 어림도 없었죠. 그럴 때 구세주처럼 저희 외가가 등장했어요. 아버지께서 외가가 휘청거릴 때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바람난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면서 어머니에게 상처 주었던 걸 계속 칼 갈고 계셨더라고요. 외가에서는 저에게 가진 주식 모두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날만 기다리며 틈틈이 주식을 모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차명으로 모은 주식까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려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를 해임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걸로는 준비가 조금 부족했죠.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아버지의 편을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무려 평생을 일군 회사인데 당연히 임원들은 아버지의 편이었겠죠. 그래서 남편이 발에 땀나도록 뛰며 임원들을 본인의 편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불륜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우리 남편이 저의 짝지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내부에서도 반반씩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의 씨앗을 후계자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아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얼마나 고생하며 컸는데 호적상 친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
반반씩 의견이 갈리자 저희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혼의 자식과 비서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회사의 주인이 된 것 마냥 굴었고요. 회사에 자리도 없음에도 자꾸 찾아와서 갑질을 한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판을 뒤집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를 회상하기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어린 시절의 기억뿐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당연히 혼의 자식과 비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법적으로 상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끝까지 애도도 못하게 하는 거냐면서 울부짖었지만 이미 냉정해진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장례식장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이었죠. 그들에게 끝까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가족이라고 이름도 올릴 수 없는 제3자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유산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식은 저에게 주되 회사는 혼의 자식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되었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는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혼의 자식이 내정자가 된 듯한 판도를 모두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들의 남편의 물밑 작업, 그리고 외가의 도움까지 모두 한 방에 터뜨려버렸죠. 당연히 혼의 자식은 취임식도 하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되고 불복하지 못하고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저에게 욕설을 뱉어내는 게 그 꼴이 퍽이나 우습더군요. 저는 다음 최고 경영자는 전문 경영인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주주들도 당연히 저희 남편을 예상했던 것 같지만 저와 남편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었죠. 아버지의 회사가 번듯하게 남아있길 바래서라기보다는 제가 가진 주식값이 떨어지질 않길 바래서라고 할까요? 가진 주식으로 들어오는 배당금만 해도 꽤 쏠쏠했거든요. 혼의 자식들은 그 흔한 주식 일주도 없는 인간들이었고요. 거기다가 지분까지 없으니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법적으로도 유일한 자식이 저이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모두 어머니와 제 몫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혼의 자식들과 비서는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욕심을 냈어요. 그냥 죽은 듯 조용히 살 테니 저희 가족 먹고 살 만큼만 떼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컸어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잘만 부르던데 어디 이제 와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그 인간이 살아생전에 저치들에게 건물 하나씩 증여해준 걸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욕심내지 않겠다더니 아주 욕심이 그득하구만. 죄다 불법 증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사 한번 받으시죠. 남편도 지지 않고 쏘아대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보험금이라도 나눠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세무조사를 들먹이니 번호도 바꿔버리더라고요. 어찌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솔직히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비열한 짓을 두 번은 못할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다가오잖아요. 아버지의 죽음은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살아계셨어도 언젠가 저는 똑같이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분산시켰을 거예요. 그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제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하루하루 커가는 딸을 보면서 이 예쁜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두고 어떻게 다른 가정을 차렸는지 이해를 더욱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 동안 이 일을 잊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인과응보를 늘 마음속에 담아주고 평생을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복수가 속 시원했는지 정말 편해진 얼굴로 저희 아이를 봐주시고 계세요. 덕분에 저와 남편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면서 더욱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제 통장도 두둑해지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는 마음의 모든 짐을 털어내고 행복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네요. 겨울이 지나고 모두에게 봄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